안녕하세요. 오늘의 오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유가 또 미쳤습니다. 이거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오늘 오피넷을 보면요, 전국 평균 휘발유값 1730원입니다. 딱 한 달 전에 평균 휘발유값 보면 1580원인데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근데 게다가 유류세나 끝낸다고 하죠. 원래는 이달 말이면 끝나는 거였어요. 한 보름 후면 끝나는 건데 다행히 이번 달은 어찌어찌 넘겼습니다. 와, 다행이다. 근데 언제까지 연장하느냐? 연말까지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유류세나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종료하면 얼마가 되느냐? 당연히 2,000원 간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지금 그래프 좀 보시라고. 지금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유류세나 종료하면 어떻게? 그래프 잠깐 1년 전을 볼까? 1년 전 그래프를 보면 1833원 내린 거네. 아, 이러면은 유류세 인하 종료해도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근원적인 이유, 국제유가라는 거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 좀 내릴 힘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유가 계속 올라만 가는데 왜 그런 건지 근본적인 이유도 있으니까 오늘 이 얘기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기름값은 왜 오르나?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오는 가격이 비싸니까 비싸게 판다, 이건데 지난달 7월 7일 국제유가를 한번 보죠. 국제유가는 세 가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서부 텍사스유 WTI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브렌트유, 영국 북해에서 나는 거, 그리고 두바이유, 중동에서 나는 거. 그래서 미국발 기사들을 보면 다 텍사스유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름은 두바이유가 80%예요. 그게 그럴만한 게 두바이유는 사실 황해 함량이 높아서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텍사스유가 가장 좋은 기름으로 돼 있어요. 품질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발달돼 있어요? 정유가 발달돼 있잖아. 그러니까 원가 싼 기름을 많이 들여와서 정유회사들이 잘 정유해서 우리가 잘 정지해서 쓰고 그걸 재가공해서 수출해서 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두바이유 위주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두바이유로 주로 하는데, 그래서 두바이유가 한 달 전에 얼마였냐? 배럴, 이 매트릭 좀 쓰지. 배럴이 뭐야, 배럴이. 배럴을 따지면 77.86달러. 근데 8월 초 두바이유 가격 보면 87.73달러. 배럴당 87달러면 리터당 725달러. 그러니까 지금 원유 가격 자체가 80원 올랐다. 뭐야, 원유 80원밖에 안 올랐어? 근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130원이나 올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는 기름이라는 거는 절반 이상이 유류세입니다. 60%가 유류세예요. 그리고 애초에 725원짜리 원유를 그 가격에 파는 것 자체가 기적적이죠. 그냥 원유 그대로 파나요? 그거 아니죠. 일단 수입하는 거니까 배송비 붙죠. 그리고 이거 정제해야죠. 정제하면은 원유 중에 휘발유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저런 첨가물도 넣어야 되고 운송도 해야 되고 물류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가격이 여기서 당연히 더 붙을 텐데 근데 거의 원가 가격에 팔고 있죠. 그래서 국제유가는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근데 휘발유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나? 꼭 그렇진 않죠. 그래프 보면 가장 높은 시기는 2,000원이 넘었어요. 2,300원까지 갔었죠. 근데 그래도 요즘은 좀 내려왔다. 이거면 차 몰고 다닐만 한데? 이런 느낌 드시는 분 많죠. 굳이 전기차 갈 필요 없겠는데 가솔린으로 그냥 버텨도 되겠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휘발유 가격을 낮춘 게 아니고 유류세를 낮춘 겁니다. 유류세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냐? 휘발유 가격의 56%입니다. 세금이 56%. 야, 세금을 절반 이상 걷는 거 실화냐? 전에 어떤 커뮤니티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분노가 막 폭발하고 있어요. 뭔가 봤더니 로또가 당첨되면은 세금이 33%래. 아니 세금을 33%를 걷는 게 어딨냐? 우리나라 로또는 세금이 무슨 도둑 수준이다. 30%를 어떻게 떼갈 수 있냐? 이러면서 분노에 막 차셨던데 당첨되셨어요? 당첨되셨습니까? 당첨되지도 않고서 왜 굳이 화를 내고 계신지. 이번에 당첨될 거니까 당첨되실 건데 30% 떼니까 열받는다. 뭐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그거는 당첨되셨을 때 걱정하셔도 되고, 아니 휘발유 세금은 56%라니까 매일 내고 있는 기름값에는 왜 분노 안 하시고 이거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는 로또 세금에 그렇게 분노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2년 전 2021년 11월부터 이거 갑자기 인하해 준 겁니다. 그때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였어요. 야,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거 유류세 인하하자라고 한 겁니다. 뭐 유류세 인하 뭐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 유류세 인하가 유별나죠. 정말 유별납니다. 왜냐면 2008년에 국제유가가 140달러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87달러인데 그때 140달러. 이게 정말 심각했죠. 도로에 차 끌고 나온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뭐 중국이 갑자기 원유를 확보한다 뭐 이러면서 200불 갈 거다 이런 투기 세력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이때 유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죠. 이때 10개월 정도 유류세를 인하해 줬는데 얼마 인하했냐면
10% 인하했습니다. 그때처럼 그렇게 정말 위기 상황인데도 겨우 10% 인하한 게 유류세입니다. 근데 지금 유류세 인하는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길어야 한 10개월 정도 했던 건데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하고 있어요. 정말 길게. 그리고 금액은 또 무려 37%까지.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는 수준으로 지금 사상 최대 인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끝나나 했는데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1월부터 지금까지 휘발유는 25% 인하를 하고 있고 경유, LPG는 37% 인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달까지 인하하고 이거 인하 끝나고 다음 달 9월부터는 휘발유값, 경유값이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2,000원 무조건 돌파한다 할 뻔했는데 일단은 연말까지 앞으로 3개월 정도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휘발유 인하는 25% 유지를 계속 하고요. 경유하고 LPG는 37%면 인하율이 좀 높은 편이니까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가격이 올라갈 거란 얘기죠. 3개월 벌긴 했는데요. 그럼 3개월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에이 뭐 또 연장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류세 인하한다는 건 뭐예요? 나라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거죠. 아이 나라 세금 뭐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를 유류세에서 뭐 얼마 거두려고 그거 조금 깎는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유류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무려 17%나 됩니다. 세금의 5분의 1이 기름이에요. 이렇게 비중이 큰 세금인데 요거 갑자기 덜 걷는다. 재정이 거덜나겠죠. 작년에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감소한 세수가 얼마냐? 재작년 대비해서 5조 5천억이 줄었다고 합니다. 5조 5천억.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도 더 떨어져서 이미 7천억 원이 덜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더 떨어지면 안 되겠죠. 지금 상황은 더 나쁩니다. 올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상반기까지 국세가 178조 5천억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정부가 얼마를 거둬야 되냐면 400조를 거둬야 된다고 해요. 지금 진도가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IMF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정도의 세금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 예산보다 적게 거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정부가 적자가 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고요. 지금 유류세만 문제가 아니죠. 사실 지금 부동산 거래 감소했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기도 줄었죠. 법인세도 적게 들어옵니다. 수출 수입도 다 줄었죠. 그러니까 정부의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류세는 계속 인하해줄 명분도 그다지 없어요. 역대 최대 규모고 역대 최장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종료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한 푼이 너무나 소중한 상황이 됐으니까. 유류세 인하 조치 당연히 연말에는 종료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유류세 자체를 그냥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 있는데 자동차의 씀씀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결국에 무역 적자 폭은 더 줄이기 어려우니까 이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기름값이 올라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갑자기 종료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축소는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 요것도 간단히 한번 보죠. 국제유가를 보면요. 국제유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국제유가가 뭐 기존하고 비슷하다고 치면 그럼 유류세 종료했을 때 얼마가 올라가게 되나? 구체적으로 보면 유류세는 4가지 세금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이렇게 4개를 합쳐서 유류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교통세죠. 주행세, 교육세는 이 교통세의 26%, 15%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세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리터당 세율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휘발유는 475원이고 경유는 340원입니다. 근데 딱 이렇게 받으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교통세에다 탄력세율이라고 해서 적용해놨어요. 탄력세율은 세율을 정부가 적절하게 조절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지금 교통세법 시행령을 잘 보면요. 정부 권한으로 세율의 30% 안에서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한 경우에 그러면 좀 낮춰줬겠네? 아닙니다. 높였어요. 그래서 휘발유하고 경유의 교통세는 지금 얼마냐? 529원, 375원. 그러니까 휘발유 기준으로 거의 10% 정도 탄력세율을 높여서 받고 있어요. 아니 그걸 애초에 좀 정해진 대로 받지. 이걸 올려놓고 깎아준다는 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여기에 지금 보면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다 더하면 휘발유에 들어가는 세금은 리터당 820원,
경유에 들어가는 세금은 리터당 581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휘발유 1리터의 세금이 820원씩인데 근데 요즘은 유류세이나 25%를 해주니까 615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1리터 넣으면 615원씩 정부에 내고 있다. 기름 가득 채우면 보통 50리터 넣으시잖아요. 50리터 넣으면 세금만 37,000원을 내고 있는 겁니다. 세금만. 그래서 유류세이나가 종료되면 어느 정도 오르냐? 휘발유는 205원 올라가고 경유는 212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그대로 동결된다고 해도 휘발유 가격은 1,900원이 조금 넘게 되는 거죠. 야, 근데 국제유가는 당연히 오를 거고요. 암울합니다. 자, 그러면 국제유가는 대체 왜 올라가나? 미국 CNBC에 따르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원유 감산을 9월까지 연장한다 라고 합니다. 아니, 석유 수출국 기구,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 원래 내년 말까지 하루에 166만 배럴씩 원유 감산하기로 했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다 추가로 하루에 100만 배럴을 더 감산한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 석유 수출 1등 국가잖아요. 근데 9월까지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국제유가 당연히 치솟겠죠. 빈살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우디 롤리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생산을 줄일 테니까 너네들 즐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아니, 그분들한텐 롤리팝이지만 우리한텐 뭐야.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하는 얘기 보면 국제유가가 얼마로 보고 있냐, 지금 87달러인데 100달러 간다고. 100달러 만약에 그럼 여기에 유류세이나 종료된다고 치면 내년부터 휘발유 가격은 단순하게 계산해도 2,100원이네 야, 2,100원이면 이거 기름 넣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사우디가 도대체 왜 감산을 하냐, 애초에 기름값을 왜 올리는 거냐, 이것도 궁금하시죠? 전쟁 여파도 있을 거고 러시아 가스를 수입을 많이 안 하니 그걸 기름으로 대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요즘 뭐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사우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거 뭡니까?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에 열중하고 있어요. 여기 이거 보면 두바이입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뭐 1,000개, 10,000개 이런 거 아니죠. 뭐 10만 개가 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무려 850만 개의 태양광 패널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끝이 안 보여요. 땅끝이 이 지평선이 아니고 태양광 평선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수준인가? 축구장으로 치면은 축구장 6,000개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중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축 사업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동 가서 일하는 친구들 보면 태양광 건설하고 있어. 아니, 이거 좀 웃기잖아요. 이건 좀 웃긴 게 기름집 아저씨야. 그냥 땅 파면 기름이 나와. 그걸로 그냥 불 붙이고 그걸로 그냥 발전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왜 태양광을 해? 좀 웃기지 않습니까? 850만 개를 설치하려면 이거 돈이 얼마예요? 왜 굳이 돈을 쏟아부어서 왜 굳이 태양광을 할까? 그건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죠. 자기가 파는 사람이거든. 자기가 땅 파서 팔다 보니까 요거 파보니까 이제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끝난 겁니다. 자이언트 보셨어요? 자이언트 보면 땅 파면 거기서 석유가 막 쏟아 올라오잖아요. 펑펑 쏟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보다 깊이를 훨씬 깊이 파야 나오고 심지어는 안에다가 물을 부어야지 나오고. 그건 좋은데 사우디에 지금 물이 어딨어? 사막인데 그거를 어떻게 캐고 있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나? 못한다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자기가 파보니까 야, 이거 사업으로 계속 안 되겠어, 딴 거 해야 돼 라고 해서 짓는 게 지금 태양광입니다. 아닌데 미국에서 지금 석유 잘 나오는데요. 아니, 미국에서 석유 나오는 것도 셰일 오일이잖아요. 셰일 오일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시추 방법으로 안 되는 땅에 더 깊이 들어가서 안반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캐는 거잖아요. 안반을 깨야 되고 파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져서 이제는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캘 수가 없죠. 더 이상 못 캐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전 같은 방법으로 쉽게 기름을 캘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 나온 김에 중동이 어떤 식으로 태양광 발전하나 여기 살짝 보면요, 두바이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태양광으로 낮에는 발전을 하고 밤에는 발전한 전기로 수소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는 그 수소를 이용해서 다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당연한 겁니다. 수소에 대해서 완전한 사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수소가 없으면 전기를 저장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전 세계 있는 모든 리튬 광산을 다 개발해서 배터리를 만든다,
배터리를 아무리 만들어도 전 세계가 사용할 만큼의 전기를 저장할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수소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태양광 발전을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도록 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런 수소 저장 같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는 너무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그거 들으셨어요? 여름에 정말 더웠는데 더울 때 에어컨을 아껴 쓰세요 이런 캠페인 같은 거 보셨습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블랙아웃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으셨잖아요. 작년만 해도 어땠어요? 에어컨을 28도 이상으로 합시다, 뭐 실내 온도 26도 이상으로 합시다, 뭐 공무원들은 에어컨 없는 곳에서 에어컨 끄고 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블랙아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 그랬냐면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제조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중국이 성장하고 그 성장하고 같이 우리가 발전해 왔는데 지금 중국이 주춤하니까 우리도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섰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수출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던 곳이 중국인데 중국이 그만큼 어려워지니까 우리도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나라 적자 행진을 보면 무려 15개월 적자였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적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16개월 만에 지난 6월, 7월 이렇게 처음으로 흑자를 2개월 냈는데 그것도 요만큼 흑자는 흑자니까 적자보단 낫죠. 적자보단 낫죠. 지금 이 정도의 긴 적자는 IMF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 암울한 상황이죠. IMF 오기 직전하고 비슷한 상황. 이 정도 상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문을 닫죠. 그리고 생산할 양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남아도입니다.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비해서 산업용 전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공장이 문 닫으면 전기가 남는 거예요. 전기가 지금 남아도는 상황이고 발전소를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태양광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낮에 발전량이 갑자기 많이 치솟아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태양광을 그냥 발전만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걸 발전해서 그냥 그리드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걸 저장도 할 수 있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ESS 같은 거 아주 좋은 솔루션이죠. 근데 용량을 계속 늘리는데 비용적인 한계가 있고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수소 발전이라는 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소가 주춤하고 있는데 수소라는 거 이 넥소 같은 차를 많이 팔자 뭐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친환경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수소 저장하는 기술도 함께 가야 됩니다. 수소 저장을 하고 이걸 가지고 수소 사회를 만들어가면 많은 게 해결될 수 있겠죠.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실 유류세 인하 연장하자니까 국세 수입이 너무 줄었고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자니까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국민 부담이 너무 클 것 같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유류세는 결국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세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안정, 조세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유가 시대 확실히 지나갔다. 이제는 기름값 2,000원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원 간다니까? 진짜 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기름값이 계속 싸면 좋겠지만 이거를 계속 싸게 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점점점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아무도 안 쓰니까 기름값이 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